북촌에서도 가장 기세등등한 세도가가 있었습니다. 소슬 때문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기와지붕이 몇 채나 잇대어 늘어선 고래등 같은 집이었지요. 그 집의 안주인은 박씨 부인이라 하였습니다. 높은 벼슬을 지낸 집안의 안주인으로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위세를 지닌 여인이었지요. 소슬대문 안으로는 종들이 부산이 오갔고 곡간에는 곡식이 그득하였으며 사랑채에는 귀한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단 옷을 걸친 안주인이 마당을 거닐면 종들은 하나같이 허리를 굽히며 숨을 죽였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복되고 번듯한 집안이었습니다. 허나 그 높은 담장 안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일을 아는 이들은 이 집을 두고 슬며시 고개를 젓곤 하였지요. 북촌에서 손꼽히는 세도가라는 이름 뒤에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늘이 짙게 드리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고 있었습니다. 문지방을 넘어 들어온 며느리마다 석 달을 채우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소문이었지요.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가 손수 정성 들여 다려올린 보약 사발을 받아들더니 냄새조차 맡지 않고 마당 바닥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사발이 산산조각 나며 검붉은 약이 흙바닥에 흥건히 번졌지요. 이런 천한 것을 어디 귀한 내 아들의 입에 대려드느냐. 며느리는 깨진 사발 앞에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흐르는 눈물을 소리 없이 삼킬 뿐이었습니다. 마당을 오가던 종들은 그 서슬에 숨을 죽이며 애써 눈길을 돌렸지요. 감히 나서서 며느리를 편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 집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들풀이되고 있었지요. 그 곁에서는 박씨 부인의 딸 향이가 며느리가 밤을 새워 한 땀 한 땀 엮은 방문의 주렴을 가위로 사정없이 찢고 있었습니다. 이리도 천박한 물건을 어찌 양반 가방에 걸어두는 게요. 찢긴 주렴 조각이 마당에 어지러이 흩날렸고 향이는 그 꼴이 통쾌한 듯 웃음을 지었지요. 이렇듯 며느리라면 이를 갈던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허나 이 이야기의 끝에는 그 부인이 하나뿐인 제 딸을 똑같은 집으로 시집 보내는 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딸이 겪게 될 일은 지금 이 마당에서 벌어지는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지요. 이것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제게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질게 얽힌 매듭을 끝내 풀어낸 것이 원망이 아니라 품는 마음이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행복과 좋은 기운을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영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양 북촌의 이 큰 기와집에는 박씨 부인과 하나뿐인 아들 이윤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윤우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하여 글재주가 뛰어났고 자라서는 조정에 촉망받는 젊은 선비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지요. 어미로서 이만한 아들을 둔 것이 더 없는 자랑이었을 테지만 박씨 부인의 아들 사랑은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아니라 집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올 때마다 부인은 살림의 자잘한 흠까지 들추어 매섭게 내치기를 거듭하였습니다. 곁에서 자란 딸 향이 또한 어미의 성정을 고스란히 빼닮아 올케를 헐뜯는 데는 타고난 재주를 보였지요. 그리하여 동네에는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면 석 달을 못 넘긴다는 흉흉한 말이 떠돌게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처음 들인 며느리는 이웃고을 양반가의 얌전한 교수였습니다. 시집 오던 날만 해도 온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요. 허나 혼이 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부인은 며느리가 끓인 된장국이 짜다며
밥상을 통째로 마당에 물려버렸습니다. 당느제 솜씨가 어설프다며 종들이 다 보는 앞에서 면닥을 주기도 하였지요. 향이는 향이대로 올케의 걸음걸이가 양반가 법도에 어긋난다는 둥, 머리 빗는 모양이 천닥하다는 둥, 자잘한 트집을 어미의 귀에 슬쩍슬쩍 흘려넣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친정부모가 걱정할까 편지 한 장 붙이지 못하고 홀로 속을 끓이다가 끝내 석 달을 못 채우고 시름시름 앓는 몸으로 친정에 실려갔지요. 그러고는 다시 그 집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박씨 부인이 들인 두 번째 며느리는 더욱 모진 세월을 맞았습니다. 부인은 며느리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폐물이 변변찮다며 두고두고 트집을 잡았고 잔칫날에는 친척이 다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의 친정이 보잘것없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향이는 올케가 부엉이를 하다 잠시 땀을 식히며 부채질하는 모습을 보고는 게으르다며 어미에게 일러 바쳤지요. 그 일로 며느리는 한겨울에도 부엌을 벗어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와 시누이의 모함에 시달리다 점점 말수를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정성껏 달인 약을 올렸을 때 닥시 부인이 냄새가 역하다며 그것마저 마당에 쏟아버리자 며느리는 끝내 가슴에 화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결국 그 며느리도 친정으로 떠나야 했고 며느리의 친정에서는 두고두고 박씨 부인을 원망하였다 합니다. 두 번째 며느리가 실려나가던 날 마을 사람들은 대문 앞에 모여 혀를 끌끌 찼습니다. 어린 종들까지도 그 며느리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몰래 눈물을 훔쳤지요. 허나 정작 박씨 부인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내다보면서도 낯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제 집안이 다시 조용해지겠다며 나직이 안도의 숨을 내쉴 뿐이었지요. 이렇게 며느리가 들어왔다 쫓겨나기를 거듭하니 북촌 일대에는 흉흉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중매쟁이들 사이에서는 저 집에 딸을 보내면 석 달 만에 보따리를 싸 돌아온다는 말이 공공연히 오갔고 양반가에서는 슬슬 이 집안과의 혼사를 꺼리는 분위기마저 감돌았지요. 그러나 박씨 부인은 그런 소문을 전해 들을 때마다 며느리들의 부덕함을 탓할 뿐 단 한 번도 제 행실을 돌아보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야말로 가문의 법도를 곧게 지키는 훌륭한 시어머니라 여겼지요. 향이 역시 어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올케들이 하나같이 친정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탓이라고 둘러대었습니다. 마침내 이 집안에는 며느리 잡아먹는 집이라는 부끄러운 이름까지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허나 그 매서운 소문의 안주인도 어미 곁에서 일을 갈던 딸도 아직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언젠가 그 모진 세월이 고스란히 제 발밑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박씨 부인이 며느리를 그토록 모질게 내친 데에는 남모를 뿌리가 있었습니다. 부인 또한 젊은 시절 매서운 시집살이를 몸소 겪은 사람이었지요. 서슬퍼런 시어머니 밑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종처럼 불임을 당했고 서러운 눈물로 지새운 날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 아픔을 가슴에 묻어두었다가 이제와 제 며느리에게 고스란히 되갚고 있었던 것이지요. 서름을 겪으니가 그 서름을 대물림한다는 옛말이 꼭 들어맞는 셈이었습니다. 허나 부인의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깊은 두려움이 하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 윤우를
며느리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지요. 부인은 며느리를 한 식구로 여기기보다 제 아들의 마음을 가로채가는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윤우와 다정이 말이라도 나누는 모습을 보면 부인은 어김없이 낯빛이 굳어지며 트집거리를 찾기 시작하였지요. 그것은 살림 솜씨가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아들의 정이 며느리에게로 옮겨갈까 두려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미의 그늘 아래 아들 윤우의 속은 남몰래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우는 어느덧 나이 35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호라비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지요. 벼슬길에서는 누구보다 강직하고 당당한 선비로 이름을 떨쳤으나 정작 집안에서는 어미의 뜻을 한 발짝도 거스르지 못하였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쫓겨날 때도, 두 번째 아내가 화병으로 실려갈 때도 윤우는 그저 안방에 틀어박혀 책만 들여다보았지요. 효심이 지극한 성품 탓에 어미에게 차마 대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허나 담이 깊어지면 윤우는 홀로 마당을 서성이며 긴 한숨을 내쉬곤 하였습니다. 가슴속에 쌓여가는 답답함을 어디에도 풀어낼 길이 없었지요. 달빛이 마당의 대도를 서늘하게 비추는 밤이면 윤우는 뒷짐을 진 채 오래도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디선가 기러기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때면 제 신세가 저 외로운 새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느껴졌지요. 낮이면 조정에서 큰일을 논하던 그였으나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늘 천근처럼 무겁기만 하였습니다. 동료 선비들이 혼인 이야기를 꺼낼 때면 윤우는 씁쓸한 웃음으로 말머리를 돌렸고 점차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마저 피하게 되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집안의 귀한 아들이었으나 어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 처지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집안의 어른들도 이 딱한 사정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윤우의 작은아버지 되는 이참파는 조카의 외로운 처지를 늘 안타깝게 여겼지요. 어느 날 이참파는 형수인 박씨 부인을 조용히 찾아가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형수님, 아이도 이제 장성하였으니 마음 맞는 짝을 맺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며느리 단속도 좋으나 지나치면 도리어 집안의 복을 내치는 법입니다. 허나 박씨 부인은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낯을 붉히며 역정을 내었습니다. 시동생이 어찌 남의 집 안살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요. 이참파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조카의 앞날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한편 박씨 부인에게는 아들 못지않게 마음 쓰이는 자식이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딸 향이었습니다. 향이 또한 어느덧 혼기가 무르익었으나 어미를 도와 올케를 들볶는 일에 재미를 붙이느라 제 혼사는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었지요. 사실 박씨 부인도 딸을 선뜻 시집 보내지 못하는 속내가 있었습니다. 향이마저 떠나버리면 며느리를 단속하는 든든한 동맹이 사라지고 만다는 계산이었지요. 그리하여 좋은 혼처가 들어와도 부인은 이런저런 핑계로 자꾸만 미루었고 향이 역시 어미 곁을 떠나기가 내심 불안하여 적극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은근한 기대가 하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좋은 가문으로 시집가 위세를 떨치며 저도 시어머니 노릇을 해보리라는 기대였지요. 향이는 종종 거울 앞에 앉아 훗날 세도가의 안주인이 되어 며느리를 호령하는 제 모습을 그려보곤 하였습니다. 어미가 며느리를 다루는 솜씨를 곁에서 낱낱이 눈에 익혀두었으니 그쯤은 어렵지 않으리라 여겼지요.
그 철없는 상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는 훗날 제가 그 자리에서 보고서야 뼈저리게 알게 될 일이었습니다. 허나 그 시집살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향이는 그때까지도 조금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미 곁에서 올케를 들볶던 그 재주가 훗날 고스란히 제 발목을 잡으리라는 것도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윤우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친한 벗의 권유로 도성 밖에 한 사찰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산자락에 고요히 자리 잡은 절이었지요. 풍경 소리가 처마 끝에서 맑게 울리고 붉게 물든 낙엽이 마당 가듯 내려앉던 계절이었습니다. 산새 우는 소리와 은은한 향내음이 어우러진 그곳에서 윤우는 오랜만에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발밑에서 사각사각 부서지는 소리가 어지럽던 마음을 조금씩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윤우는 우연히 한 노스님을 만나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관한 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노스님은 윤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알 수 없는 말을 한마디 남겼습니다. 그대의 낯에 깊은 우환의 그늘이 서려 있구려. 허나 머지않아 그 우환을 풀어줄 인연이 나타날 것이니 너무 조급해 마시오. 윤우는 그 말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허나 어쩐 일인지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찰을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윤우는 산문어기에서 단정한 차림으로 약초를 캐고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을 멀리서 보게 되었습니다. 햇살 아래 흙을 다독이는 그 손길이 어찌나 정갈하던지 윤우는 저도 모르게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허나 그날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만남이 훗날 제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리라고는 윤우도 미처 알지 못하였지요. 겨우내 그 여인의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해가 바뀌고 봄이 무르익을 무렵 윤우는 다시 마음을 다스리겠다는 핑계로 그 사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절 인근의 약초밭에서 향부자라는 약초를 정성껏 갈무리하는 한 여인과 마주하게 되었지요. 바로 지난 가을 산문에서 스쳐 지났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한윤선이라 하였습니다. 윤선은 사찰 가까이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몰락한 선비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한때는 조정에서 이름을 떨치던 학자 가문이었으나 부친이 당쟁에 휘말려 화를 입은 뒤로 가세가 크게 기울었지요. 윤선은 어려서 부친에게서 글을 배웠고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홀어머니를 봉양하며 약초와 의술을 익혔습니다. 웬만한 의원 못지않은 식견을 갖추었으되 조금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 여인이었지요. 무엇보다 윤선은 사찰의 노스님에게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법을 전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모욕과 핍박이 닥쳐도 쉬이 흔들리지 않는 대나무처럼 곧고 단단한 내면을 지니고 있었지요. 가슴에 화가 맺히려 하면 윤선은 손수캔 향부자를 다려 마시며 그 화기를 조용히 풀어내곤 하였습니다. 향부자는 본디 여인의 맺힌 화를 풀어주는데 으뜸이라는 약초였지요. 윤선은 산자락을 오르내리며 손수 그 약초를 캐고 볕에 곱게 말려 정성껏 갈무리하였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낯빛이 늘 맑고 잔잔하였던 것은 바로 그렇게 제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알았던 까닭이었지요. 누가 모진 말을 건네어도 윤선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이내 평온한 얼굴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윤선을 두고 가난하나 기품이 대나무처럼 곧은 규수라 칭송하였습니다. 윤우는 노스님의 주선으로 윤선과 자연스레 말을 트게 되었습니다. 윤선은 윤우의 얼굴에 서린 깊은 그늘을 단번에 알아보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조급함보다 견디는 힘이 먼저이옵니다. 그 담담한 한마디가 윤우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윤우는 그날 이후로 틈만 나면 사찰을 핑계 삼아 윤선을 찾아가기 시작하였지요. 만남이 거듭될수록 윤우의 마음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동안 어미가 골라온 어떤 교수에게서도 느끼지 못한 감정이었지요. 화려한 집안도 번듯한 패물도 없었으나 윤선의 굳고 단단한 됨됨이는 그 무엇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윤우는 마침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말이지요. 윤우가 마침내 어미에게 윤선과의 혼인을 청하던 날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예상대로 펄쩍 뛰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몰락한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이 가문의 체면을 어디다 두려는 게냐. 곁에 있던 향이도 냉큼 어미를 거들었지요. 오라버니가 가난한 집 여식에게 홀려 정신을 놓으셨나 봅니다. 허나 이번만큼은 윤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윤우는 처음으로 어미 앞에서 단호한 낯빛을 지었지요. 어머니, 소자 더는 어머니 뜻대로만 혼인을 정할 수 없습니다. 두 형수가 이 집에서 어찌 되었는지 어머니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박씨 부인은 아들의 난생 처음 보는 반항에 크게 놀랐습니다. 동시에 아들이 제 손아귀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부인은 며칠씩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드러눕는 등 온갖 방법으로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 하였습니다. 허나 윤우의 결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윤우는 날마다 사찰을 찾아 윤선에게 제 진심을 전하였고 윤선의 홀어머니께도 정식으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윤선은 처음에는 시댁의 반대가 이토록 심한 혼인이 도리어 제 어머니께 누가 될까 저하여 완곡히 거절의 뜻을 비쳤지요. 허나 윤우의 한결같은 진심에 마침내 조심스레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윤우는 조정의 동료들에게도 제 뜻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마침내 평소 윤우를 아끼던 한 대감이 나서서 혼사를 주선하니 닥씨 부인도 더는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하게 되었지요. 부인은 끝내 마지못해 혼인을 허락하였습니다. 허나 그 속내에는 이 혼인을 결코 곱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독한 마음이 웅크리고 있었지요. 향이 또한 겉으로는 새언니를 맞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가난한 집 여식이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마침내 혼론날이 잡히고 윤우와 윤선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신부 쪽 살림이 기울어 화려한 혼수는 갖추지 못하였으나 윤선의 단아한 자태와 깊이 있는 몸가짐은 자리에 모인 모든 이의 감탄을 자아냈지요. 닥씨 부인은 혼례 내내 굳은 낯을 풀지 않았고 향이도 새언니에게 형식뿐인 인사만 건넸습니다. 허나 윤우는 그런 식구들의 냉랭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부 곁을 지키며 환한 웃음을 감추지 못하였지요. 조촐한 초례상 위에는 청실홍실이 소박하게 드리워졌고 마당 한편에서는 이웃들이 낮은 목소리로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그 자리에는
여느 세도가의 떠들썩한 잔치에서도 종처럼 보기 어려운 잔잔한 온기가 흘렀지요. 윤선의 홀어머니는 딸의 혼례를 멀리서 지켜보며 기쁨과 근심이 뒤섞인 눈물을 조용히 훔쳤습니다. 혼례를 마친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선은 지아비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다짐이 말하였지요. 소인, 어떤 시련이 닥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오니 염려 마십시오. 윤우는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답하였습니다. 내 평생 그대 곁을 지켜주겠소. 두 사람의 앞날에 어떤 풍파가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그 밤만은 더없이 평온하였습니다. 혼인 초 며칠간 두 사람은 별채에서 더없이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서는 새벽같이 일어나 정갈한 밥상을 차려 어른들께 올렸고 틈틈이 지아비의 몸에 좋은 약차를 손수 다려 올렸지요. 윤우는 그런 아내의 정성에 감동하여 관아에서 돌아오는 발걸음이 절로 가벼워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처음 며칠간 며느리의 행실을 매섭게 지켜보았으나 종처럼 트집 잡을 거리를 찾지 못해 내심 못마땅해 하였지요. 담장 아래 매화가 조심스레 꽃망울을 터뜨리던 이른 봄이었습니다. 별채에는 잠시나마 도란도란 웃음소리가 오갔고 윤선의 정갈한 살림 솜씨에 종들도 마음으로 그 안주인을 따랐지요. 아침이면 부엌에서 구수한 밥냄새가 피어오르고 저녁이면 등잔불 아래 두 내외의 도란거리는 소리가 정겹게 새어나왔습니다. 허나 그 짧은 봄날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지요. 허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보름이 채 지나기 전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살림을 직접 단속하겠다며 짐을 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향이 또한 어미를 거들겠다는 구실로 함께 별채로 옮겨올 채비를 하였지요. 윤우는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하였으나 차마 어미를 막아서지 못하였습니다. 윤서는 시어머니가 거처를 옮긴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졌으나 겉으로는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정성껏 맞을 채비를 갖추었지요. 마침내 박씨 부인과 향이가 짐수레를 앞세우고 별채로 들이닥쳤습니다. 부인은 문턱을 넘어서기가 무섭게 매서운 눈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훑으며 흠잡을 거리를 찾기 시작하였지요. 이튿날 아침 윤선이 정성껏 차린 밥상이 올라오자 부인은 첫 술을 뜨자마자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이리도 밍밍한 음식을 어찌 귀한 내 아들에게 먹이려 드느냐. 윤선이 정성 들여 무친 나물을 두고도 속맛이 형편없다며 매섭게 나무랐지요. 윤선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입에 맞게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윤선은 지아비의 건강을 위해 인삼과 대추를 정성껏 달여 따뜻한 약차를 시어머니께도 올렸습니다. 허나 박씨 부인은 냄새조차 맡지 않은 채 그 약차를 사발째 마당에 쏟아버렸지요. 어디서 배워먹은 약재 쓰는 법인지 모르겠구나. 윤선은 흙바닥에 쏟아진 약차를 바라보며 가슴이 턱 막히는 서름을 느꼈습니다. 허나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묵묵히 빈 사발을 거두어들였지요. 며칠 뒤에는 향이가 올케의 방을 둘러보다 윤선이 손수 엮은 방문의 주렴을 발견하였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솜씨로 한 땀 한 땀 정성껏 엮은 화려하지는 않으나 마음이 가득 담긴 물건이었지요. 허나 향이는 그것을 두고 천박한 물건이라며 트집을 잡더니 가위를 가져다 사정없이 찢어버렸습니다. 윤선은 제 정성이 갈갈이 찢기는 모습을 보면서도 차마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그저 입술을 깨물 뿐이었지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씨 부인은 딸을 나무라기는커녕 도리어 흐뭇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향이가 자리를 뜬 뒤 윤서는 마당에 흩어진 주렴 조각을 하나하나 조용히 주워 모았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솜씨로 밤을 새워 엮은 물건이었으나 윤서는 그 조각들을 원망 없이 고이 접어 상자에 갈무리하였지요. 그러고는 흐트러진 매무새를 다잡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부엌으로 향하였습니다. 윤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거듭된 핍박 속에서도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나 담이 깊으면 홀로 마당 구석으로 나와 가슴에 맺힌 화기를 조용히 풀어내곤 하였지요. 윤서는 사찰에서 배운 대로 손수캔 향부자를 다려 마시며 억울함이 가슴에 응어리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달빛 아래 약사발을 들이켜며 언젠가 이 모진 시간도 지나가리라는 한가닥 희망을 품었지요. 향부자의 삽사름한 향이 코끝에 은은히 퍼질 때면 가슴에 뭉쳤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 하였습니다. 윤서는 그 한 사발에 기대어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스스로 닦아내곤 하였지요. 그러고는 이내 마음을 다잡으며 이 또한 언젠가는 지나갈 밤이라 스스로에게 타이르곤 하였습니다. 윤우는 관아에서 돌아올 때마다 아내의 낯빛을 살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소? 허나 윤서는 그때마다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별일 없었사옵니다. 지아비가 제 고통을 알면 행여 어미와 노이에게 더 큰 분란을 일으킬까 저어하여 윤서는 차마 속갯말을 다 털어놓지 못하였습니다. 윤우 또한 아내의 어색한 미소 뒤의 숨은 서름을 어렴풋이 눈치채면서도 그저 말없이 아내의 손을 잡아주는 것으로 위로를 대신하였지요. 날이 갈수록 닥시 부인의 트집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져 갔습니다. 옷감의 빛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둥, 며느리가 친정에 안부 편지를 보내는 것조차 못마땅하다는 둥,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았지요. 윤선이 몸이 편치 않아 잠시 자리에 누우려 하면 게으름을 피운다며 큰 소리로 호통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윤선은 이 모든 부당함을 한마디 대꾸 없이 견뎌냈으나 낯빛은 날로 해숙해져만 갔지요. 그러던 한여름, 유난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서는 며칠째 이어진 고된 시집살이와 무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곶불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열이 펄펄 끓고 기침이 그치지 않았지요. 매미 소리가 담장을 넘어 요란하고 마당에 흙마저 뜨거겁게 달아오르던 삼복더위였습니다. 그 지독한 무더위 속에서 야윈 윤선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만 갔지요. 당 안에는 무거운 열기가 가득 고여 얕은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울 지경이었습니다. 허나 윤선은 며느리의 도리를 저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의 밥상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결국 기력이 다한 윤선은 부엌에서 비틀거리다 쓰러질 뻔하였고 이를 본 몸종이 황급히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지요. 박씨 부인은 며느리가 자리에 누웠다는 말을 듣고도 꾀병이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향이 역시 올케가 일하기 싫어 엄살을 부린다며 비아냥거렸지요. 윤서는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는 와중에도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을 사겨야 했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타는 듯한 갈증이 윤선을 괴롭혔지요. 허나 물 한 모금 청할 기력조차 없어 윤선은
그저 식은땀을 흘리며 앓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방문 밖으로 향이가 지나가는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윤서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문틈으로 간신히 목소리를 냈지요. 아가씨, 송구하오나 물 한 사발만 떠주십시오. 갈라지고 떨리는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허나 향이는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매몰차게 쏘아붙였지요. 감히 시누이를 종부리듯 하느냐. 몸이 아프면 스스로 일어나 떠 마실 일이지 어찌 나를 부리려 드느냐. 윤서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서름을 느꼈으나 열에 들뜬 몸으로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향이는 그렇게 모진 말을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지요. 방 안에는 다시금 윤선의 거친 숨소리만이 적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본 몸종이 하나 있었으나 향이의 위세에 눌려 차마 나서지 못하였지요. 한참을 더 누워있던 윤선은 타는 갈증을 더는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벽을 짚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방문을 나섰고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고 휘청거리면서도 기다시피 부엌으로 향하였지요. 부엌에 다다른 윤서는 물독 앞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바가지를 들어 찬물을 떠 마셨습니다. 그제야 흐릿하던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듯 하였지요. 허나 곧 다시 기력이 다하여 식은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이마에 붙인 채 부엌 바닥에 웅크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에서 일찍 퇴청한 윤우가 결채마당으로 들어서다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인기척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심코 부엌 안을 들여다본 윤우는 아내가 핏기 없는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처참한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윤우는 황급히 달려가 아내를 부축하며 다급히 물었습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이오? 윤서는 힘없이 웃으며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지요. 허나 마침 곁을 지나던 몸종이 윤우의 다그침에 못 이겨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고하였습니다. 아씨께서 아가씨께 물 한 사발을 청하셨으나 매정하게 거절당하시어 손수 부엌까지 기어 나오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윤우의 눈빛이 무섭게 변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동안 어미와 누이의 핍박을 묵묵히 지켜보며 효심에 눌려 삼켜온 울분이 마침내 한꺼번에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윤우는 아내를 조심스레 안아 방에 눕힌 뒤 한참을 그 곁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허나 아픈 아내가 물 한 모금 얻지 못해 손수 기어 나와야 했다는 사실 앞에서는 더는 견딜 수가 없었지요. 결국 윤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마당으로 향하였습니다. 마당에서는 향이가 마침 저녁바람을 쐬며 한가로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윤우는 누이를 발견하자마자 성큼 다가가 그 손목을 우악스레 붙잡았지요. 향이는 갑작스러운 오라비의 서슬에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윤우의 눈에서는 여태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서운 노기가 이글거렸지요. 사람이 아파 죽어가는데 물 한 사발을 거절하다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의 도리를 안다 하겠느냐. 그 호통이 온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저물어가는 노을이 기와 지붕을 붉게 물들이고 마당 한 구석, 감나무 잎이 바람에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저녁 연기가 정겹게 피어오를 시각이었으나 이날의 별채에는 오직 탱팽한 긴장만이 감돌았지요. 멀리 담장 밖을 지나던 사람들마저 그 서슬퍼런 목소리에 놀라
발걸음을 멈출 정도였습니다. 향이의 비명을 들은 박씨 부인이 황급히 뛰쳐나왔다가 아들이 딸의 손목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기겁을 하였습니다. 부인은 곧장 아들에게 달려들어 악을 썼지요. 어찌 하나뿐인 동생에게 손찌검을 하는 게냐? 향이 또한 어미의 등장에 더욱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며 오라비의 매정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모자간의 고성이 오가며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였고 몸종들은 감히 다가서지도 못한 채 멀리서 벌벌 떨며 지켜볼 뿐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킨 윤선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선은 아픈 몸을 이끌고 다가와 놀랍게도 신우이 향이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지요. 아가씨, 지아비가 손을 댄 것은 법도에 크게 어긋난 일이니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담담한 그 목소리에 온 마당이 일순 얼어붙었습니다. 귤길이 날뛰던 박씨 부인도 서럽게 울던 향이도 말문이 막힌 채 멍하니 윤선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윤우 역시 아내의 뜻밖의 행동에 놀랐으나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을 헤아리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악에 받쳐 더 싸우려던 식구들은 며느리의 범접할 수 없는 기피 앞에서 도리어 할 말을 잃고 말았지요. 자신을 그토록 핍박한 시누이를 위해 오히려 무릎을 꿇는 며느리라니 박씨 부인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향이 또한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올케를 바라보며 차마 아무 말도 잇지 못하였지요. 제가 그토록 모질게 굴어온 사람이 도리어 저를 감싸며 무릎을 꿇는 모습 앞에서 향이의 가슴은 알 수 없이 요동쳤습니다. 그 순간 향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부끄러움이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지요. 그날 밤 윤우는 홀로 사랑채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무릎까지 꿇어가며 집안의 화목을 지키려 한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그동안 효심에 눌려 침묵해온 제 우유부단함이 결국 아내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는 자책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윤우는 이제야말로 가장으로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임을 깨달았지요. 이튿날 아침 윤우는 어미와 누이를 사랑채로 불러 정중하나 단호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슴에 묻어둔 말을 처음으로 꺼내놓았지요. 어머니, 소자 그동안 자식된 도리로 차마 말씀 올리지 못하였으나 더는 이 집안의 평화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윤우는 쫓겨난 두 형수의 일과 어제 아내가 겪은 일을 차분히 짚어가며 이 모든 일이 어미의 지나친 단속에서 비롯되었음을 아뢰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낯빛이 불그락푸르락하여 당장이라도 후통을 칠 듯 하였으나 윤우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마침내 윤우는 어미와 누이에게 본가로 돌아가기를 청하였습니다. 어머니, 누이도 이만 본가로 돌아가 마음을 추스리시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인 줄 압니다. 소자가 따로 가마를 준비하였으니 오늘 안으로 채비하여 떠나주시기를 청합니다. 박씨 부인은 격렬히 반발하였으나 아들의 흔들림 없는 낯빛 앞에서 끝내 버틸 명분을 찾지 못하였지요. 향이는 서러움에 울음을 터뜨렸으나 이번만큼은 어떤 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가마에 오른 박씨 부인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며느리를 향한 매서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 안에는 예전과는 다른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요. 윤서는
시어머니가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예를 갖추어 정중히 배웅하였습니다. 어머님, 부디 평안히 가시옵소서. 그 말에 담긴 진심에 박씨 부인은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쳤으나 끝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가마가 대문을 빠져나가고 별채에는 그제야 오랜만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들었습니다. 박씨 부인과 향이가 떠난 뒤 별채에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윤서는 비로소 마음 놓고 자리에 누워 몸을 추스를 수 있었고, 윤우는 날마다 아내 곁을 지키며 정성껏 간호하였지요. 두 사람은 그동안 차마 나누지 못한 속갯말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더욱 깊이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별채 마당에 따스하게 내려앉던 나날이었지요. 한편 본가로 돌아간 박씨 부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딸 향이의 혼처를 서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 중매쟁이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세도가 김판서 댁에 혼담을 들고 찾아왔지요. 김판서의 장남은 학문과 풍채가 모두 출중하다는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잃었던 자존심을 되찾을 기회로 여겨 서둘러 혼사를 밀어붙였고, 향이 또한 세도가의 며느리가 된다는 사실에 한껏 들떴지요. 그러나 그 화려한 가문에 어떤 시련이 도사리고 있는지는 향이도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홀론날, 향이는 화려하게 치장한 가마에 올라 김판서 댁으로 향하였습니다. 허나 그 화려한 가문의 이면에는 박씨 부인보다 몇 배는 더 독한 시어머니가 자리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노마님이라 불리는 김판서의 부인이었습니다. 노마님은 외아들에 대한 집착이 병적일 만큼 강하여 며느리가 아들과 잠시라도 다정히 말을 나누면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었지요. 향이는 시댁에 첫발을 들이던 순간부터 노마님의 매서운 눈초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시집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노마님의 태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향이가 정성껏 지은 밥과 반찬마다 근본 없는 집안 솜씨라며 매섭게 면박을 주었고, 손수 달인 탕은 냄새가 고약하다며 마당에 쏟아버렸지요. 향이가 친정에 안부 편지를 보내려 하면 시집 온 여자가 어디 친정에 마음을 쓰느냐며 꾸짖었고, 옷차림과 머리 모양새 하나까지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심지어 몸이 편치 않아 잠시 쉬려 하면 게으르다며 큰 소리로 호통을 쳤지요. 그것은 지난날 향이가 올케에게 행한 핍박보다도 훨씬 더 혹독하고 집요한 것이었습니다. 향이의 지아비인 김판서의 장남은 학문과 풍채는 출중하였으나 어미 앞에서는 한없이 유약한 사내였습니다. 어미가 아내를 모질게 대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도 차마 한마디 말리지 못한 채 침묵할 뿐이었지요. 향이가 눈물로 호소하며 도움을 청할 때마다 그는 어미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 아내의 눈물을 외면하기 일쑤였습니다. 향이는 그런 지아비의 모습에 깊이 실망하며 제가 얼마나 외로운 처지에 놓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아갔지요. 어느 날 밤, 향이는 부엌 구석에 홀로 쪼그려 앉아 흐느껴 울며 제 신세를 한탄하였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화려한 패물도, 세도가 며느리라는 자부심도 이제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하였지요. 그때 문득 지난날 옳게 윤선이 겪던 모든 일이 하나하나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제가 찢어버린 올케의 주렴, 어미가 마당에 쏟아버린 올케의 약차, 그리고 아픈 올케에게 물 한 사발조차 매정하게 거절하던 제 모습이 말이지요.
향이는 그제야 제가 올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향이의 뒤늦은 뉘우침과는 별개로 노마님의 핍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날로 야위어 가던 향이는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지요. 마침내 견디다 못한 향이는 이대로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향이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보따리 하나만 챙겨 살그머니 시댁대문을 빠져나왔지요. 화려한 가마를 타고 떠났던 그 길을 이제는 초라한 몰골로 홀로 걸으며 향이는 몇 번이고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차가운 밤이슬이 치맛자락을 적시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향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길은 어둡기만 하였고 달끝에 채이는 돌부리에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그 어두운 길 위에서 향이는 비로소 지난날 저 때문에 홀로 눈물 짓던 올케의 마음을 뼈저리게 헤아리게 되었지요. 날이 밝아 올 무렵 향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친정 앞에 다다랐습니다. 한밤중에 딸의 처참한 몰골을 마주한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지요. 향이가 시댁에서 겪은 일을 띄엄띄엄 털어놓을수록 부인의 낯빛은 점점 핏기를 잃어갔습니다. 딸이 겪은 고통이 지난날 제가 며느리들에게 행한 일과 어찌 그리 똑같은지요. 부인은 세도가의 위세 앞에서 제 딸 하나 지켜줄 힘조차 없다는 사실에 평생 처음으로 깊은 무력감을 맛보았습니다. 향이가 도망쳐왔다는 소식은 곧 별채의 윤우 내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윤서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동안 저를 모질게 대한 신우이였으나 윤선의 가슴에는 원망보다 연민이 앞섰던 것입니다. 아가씨가 지금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을지 헤아려지니 제가 가서 살펴야겠습니다. 윤우는 그런 아내의 깊은 마음에 잠시 놀랐으나 이내 뜻을 헤아리고 함께 길을 나섰지요. 본가에 다다른 윤서는 시어머니께 정중히 인사를 올린 뒤 곧장 부엌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평소 마당에 정성껏 길러온 향부자를 꺼내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하였지요. 윤서는 밤이 깊도록 부엌을 지키며 불씨가 꺼지지 않게 연신 부채질을 하여 향부자를 정성껏 다렸습니다. 그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으나 마음속에는 오직 신우이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바람뿐이었지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씨 부인은 또다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정성껏 달인 약사발을 들고 윤서는 조심스레 향이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향이는 올케의 얼굴을 보자마자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였지요. 허나 윤서는 그런 향이 곁에 조용히 다가앉아 따뜻한 약사발을 그 손에 가만히 쥐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어떤 원망도 책망도 담겨 있지 않았지요. 아가씨, 가슴에 맺힌 억울함을 푸는 데는 이 향부자만한 것이 없습니다. 저도 이 약으로 버텼으니 원망은 이 약과 함께 삼켜 가슴에서 쓸어버리십시오. 향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는 참지 못하고 올케의 손을 와락 붙잡으며 대성통곡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쌓인 죄책감과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지요. 올케, 내 그동안 그대에게 참으로 모진 짓을 하였으니 부디 못난 나를 용서해 주게.
윤서는 그런 향이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따뜻하게 다독였습니다. 아가씨, 이제 다 지난 일이니 그만 마음 내려놓으시고 약부터 드시지요.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씨 부인의 눈에서도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딸이 올케의 약사발을 붙들고 흐느끼는 모습을, 그리고 그토록 모질게 굴었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딸을 품어주는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며 부인은 평생 쌓아온 아집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림을 느꼈지요. 제가 그토록 자부하던 며느리 단속이라는 것이 결국 한낱 그릇된 욕심에 지나지 않았음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박씨 부인은 며칠을 알아누웠다가 마침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손수 마당으로 나가 향부자를 캤습니다. 평생 손에 흙 한 번 묻혀본 적 없는 부인이었으나 이번만큼은 제 손으로 캐고 말려 며느리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요. 정성껏 말린 향부자 보따리를 품에 안고 부인은 떨리는 걸음으로 며느리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며느라, 네 가슴에 화병을 심은 못난 시험이다. 내 손으로 캐고 말린 향부자이니 이 어미의 미안한 마음과 함께 다려 마시고 부디 이 죄를 용서해 주겠느냐. 윤서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죄에 가슴이 뭉클해져 조심스레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동안 받은 모든 서름을 떠올리면서도 윤서는 원망의 마음을 조금도 품지 않았지요. 어머님, 부디 일어나시지요. 지난 일은 모두 흘러간 물과 같으니 더는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옵소서. 그 말에 담긴 진심에 박씨 부인은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쏟았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부엌에 마주 앉아 향부자를 다리며 오랜 응어리를 조금씩 녹여나갔지요. 박씨 부인과 윤선의 정성어린 보살핌 속에서 향이는 차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매일같이 올케가 다려주는 향부자를 마시며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지요. 몸을 추스른 향이는 마침내 올케에게서 배운 깨달음을 가슴에 품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 채비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제 가정을 당당히 지켜내겠다는 굳은 결의를 안고서였지요. 시댁으로 돌아간 향이는 그동안 어미 뒤에 숨어 저를 외면하던 지아비에게 처음으로 당당히 뜻을 밝혔습니다. 사방님께서는 언제까지 어머님 뒤에 숨어 계실 것입니까? 이제는 한 가정의 지아비로서 마땅히 책임을 다하셔야 할 때입니다. 향이의 달라진 모습에 지아비도 깊이 뉘우쳤고 두 사람은 그날 이후 서로를 의지하며 참된 부부의 연을 다져나갔지요. 향이가 예의와 도리를 지키면서도 의연하게 제 뜻을 전하니 노마님도 차츰 며느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달라진 태도가 못마땅하여 더욱 매섭게 몰아세우기도 하였으나 향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부당한 핍박에는 조용히 선을 긋되 어른을 향한 이해만은 끝까지 잃지 않는 며느리의 모습에 노마님도 어느새 트집 잡을 말을 잃어갔습니다. 그렇게 세도가의 서슬퍼런 안방에도 조금씩 봄바람 같은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하였지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이 시집안 마당에는 매서운 고함 대신 은은한 향부자 다리는 향기가 평화로이 퍼졌습니다. 본가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지요. 마당에는 서리 맞은 국화가 은은한 향을 풍겼고 문퉁지 사이로 스며드는 저녁바람마저 어쩐지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등잔불 아래
오순도순 둘러앉은 그 모습은 한때 매서운 고함만이 오가던 이 집안의 지난 날을 떠올리면 꿈만 같은 광경이었지요. 윤호와 윤선, 그리고 잠시 친정 나들이를 온 향이 내외까지 한 상에 둘러앉아 정담을 나누는 모습은 지난날 이 집안에서는 결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향이는 문득 지난날 제가 매정하게 거절했던 올케의 물 한 사발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으나 이제는 그 모든 아픔을 뒤로하고 참되게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깨달은 것에 감사하였지요. 박씨 부인은 마당에 곱게 핀 향부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작은 약초와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하였구나. 그 말에 온 가족이 함께 웃음을 나누었지요. 뿌린 씨앗은 반드시 제게로 돌아오나 그 모질게 얽힌 매듭을 끝내 풀어낸 것은 원망이 아니라 서로를 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씨 집안은 향부자 향 가득한 따뜻한 이야기로 오랜 갈등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